그래도 이렇게 차려줘서 고마워. 고마운 줄 알면 제발 그만 좀 기대해. 나는 이제 내 삶도 좀 살아야겠어.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이제 당신 아침밥 안 할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루 세끼 다 알아서 해. 나도 뭘 배워볼까 생각 중이야. 여태껏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잖아. 그럼 당신은 그동안 했던 거 다 놓겠다는 거야? 그동안 했던 거? 그게 내 의무였어? 왜 나 혼자만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 이젠 모르겠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58세 최미자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다. 몸이 먼저 움직였고 두꺼운 이불을 걷으며 부엌으로 발을 옮겼다. 남편 61세 한상국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서부터는 유난히 아침 준비가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무거운 몸으로 밥솥을 열고 쌀을 씻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거실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상국이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언제 일어났어? 조금 전에 그냥 눈이 떠졌어. 어제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던데? 요즘엔 원래 그래. 잠이 잘 안 와. 상국의 시큰둥한 반응에 미자는 더 이상 긴 말하지 않았다. 이젠 매일 반복되는 대화였고 대답도 변하지 않았다. 상국은 늘 일찍 일어났고 미자는 늘 상국보다 더 일찍 아침을 준비해야 했다. 퇴직 전에는 그 시간에 출근을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지금은 아무 일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밥이 다 되자 미자는 조용히 상을 차렸다. 이게 다야? 응, 따뜻한 밥 있으면 됐잖아. 국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어제 미역국 했잖아. 매일 국까지 하라는 거야? 그런 말은 아니고 그냥 좀 허전하네. 상국의 말은 서운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미자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표현이 점점 미자의 인내를 바닥나게 하고 있었다. 당신 하루 3끼 집에서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난 쉰 적이 없어. 당신은 퇴직했지만 난 아직도 일하는 중이야. 그런 뜻은 아니었어. 미안해. 짧지만 강렬했던 둘 사이의 대화는 금방 멈췄다. 소리 없이 식사가 끝났고 상국은 그릇을 싱크대에 올려놓고 다시 소파로 돌아갔다. 조용한 부엌에 홀로 남은 미자는 싱크대 앞에서 손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다. 미자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들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린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다. 며칠 뒤 미자는 친구 오상숙과 카페에서 만났다. 이른 시간이라 손님도 거의 없었다.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어때? 좀 괜찮아졌어? 하루하루 똑같지 뭐. 남편은 매일 집에만 있고 난 여전히 밥하고 청소하고. 아직도 다른 일 알아보는 중이야? 그런 건 잘 모르겠어? 입으론 뭐 알아본다고는 하는데 실상은 그냥 집에서 뒹굴기 바빠. 하긴 나도 우리 남편 퇴직하고 나면 어쩌나 걱정돼. 집에서 삼시세끼 바라볼 거 생각하면 벌써 머리 아파. 미자는 그 말에 피식 웃었다. 그러면서도 속에서는 씁쓸한 기운이 올라왔다. 근데 말이야. 왜 남편이 퇴직하면 아내 몫의 일이 2배가 되는 걸까? 이젠 밥도 반찬도 당연한 듯 요구하고 말은 없어도 은근히 짜증내. 난 언제쯤 쉴 수 있을까? 쉴 틈이 없지. 전업주부한테는 퇴직이 없잖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평생 일하는 거야. 맞아. 퇴직이란 게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마음에 퇴직이 필요해. 두 사람은 긴 한숨과 함께 잠시 말을 멈췄다. 상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심스레 물었다. 수진이는 뭐래? 수진이는 그래도 내 편이야. 조금은 엄마 인생 살아야 한다고 해. 근데 그 말 들으면 더 서글퍼져. 난 평생 누구 인생을 산 거지? 너무 많이 참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네 감정 좀 챙겨. 누구도 네 마음 몰라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자는 마주 앉은 상국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당신 요즘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나도 좀 힘들어.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런 말로는 해결이 안 돼. 난 매일 집안일하고 당신 밥 3끼 챙기고 예전보다 일이 더 많아졌어. 내가 뭐 도울 일 없을까?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돕는 건 오히려 더 힘들어.
상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표정엔 어딘가 모르게 억울함도 섞여 있었다. 며칠 뒤 미자는 딸 한수진과 통화를 하며 속마음을 털어놨다. 엄마는 그냥 지쳤어. 이제는 누가 좀 엄마를 챙겨줬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도 지금 많이 불안하고 힘들 거야. 근데 나도 엄마 마음 이해해. 엄마가 너무 오래 참아왔잖아.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계속 밥 차려주고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그건 아니지. 아빠도 엄마가 그렇게 힘든지 알아야 해. 얘기해봐. 진짜로. 미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거실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상국의 뒷모습이 보였다. 다음 날 미자는 아침부터 이상하게 머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밤새 몇 번이나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고 새벽이 되자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눈앞이 흐릿했고 평소처럼 일어나는 것이 힘겨웠다. 미자는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 쪽으로 다가가 냄비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다. 마침 김치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고 멸치볶음도 남은 게 얼마 없었다. 결국 미자는 냉장고에 넣어둔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계란이라도 하나 부치려다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바깥일로 정신이 없었고 몸살기까지 있었기에 여유가 없었다. 거실에선 상국이 뉴스 채널을 보고 있었다. 양팔을 머리 뒤로 깍지 낀 채 누워있는 모습은 나른했고 편안해 보였다. 밥 먹어. 뭐 했어? 햇반, 김치, 어제 남은 멸치볶음. 국은 없어? 응, 오늘은 못 끓였어. 좀 피곤하네. 아침부터 이렇게 먹으려니까 좀 그렇다. 그렇다니? 내가 어제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알기나 해? 미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미자는 피곤함을 꾹꾹 눌러 담으며 말하고 있었지만 상국은 그 속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아니, 그냥 요즘 계속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서 그렇지. 그럼 내가 몇 끼니 진수성찬으로 차려주길 바라는 거야?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나도 눈치 보이니까 그러지 마. 그 말에 미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상국의 말이 더 이상 변명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눈치를 본다는 사람이 아침에 눈만 뜨면 소파에 눕고 밥상 보고 투정부터 해. 내가 당신 돌보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모든 게 당연해졌는지 모르겠어. 당연하게 생각한 적 없어.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 말이 이제는 너무 가볍게 들려. 당신은 퇴직하고 몸은 쉬는지 몰라도 나는 하루도 안 쉰 것 같아. 그날 아침은 그렇게 싸늘하게 흘러갔다. 말없이 밥을 먹는 상국 그리고 설거지하며 속으로 울컥함을 사귀는 미자. 두 사람 사이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한 겹 더 쌓여가고 있었다. 며칠 뒤 상숙을 다시 만난 미자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날 그렇게 싸운 이후로 어땠어? 조용해. 근데 더 답답해. 말이라도 섞으면 뭐라도 풀릴 텐데 말이 없으니까 더 멀어지는 기분이야. 근데 미자야, 왜 밥이 그렇게 큰 감정이 되지? 나도 남편이 한마디 툭 던지면 울컥하거든. 밥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당연히 여기는 태도지. 나는 아내이기 이전의 사람이고 이제는 쉬고 싶은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그래. 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얼굴로 미자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상숙은 미자를 향해 말했다. 그럼 밥하지 마. 한 번이라도 일부러 아무것도 차리지 마. 당신도 피곤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 말은 미자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며칠 후 미자는 일부러 상을 차리지 않았다. 아침 9시가 넘어가도록 아무런 조리도 하지 않았고 주방의 불도 켜지 않았다. 오늘은 밥 안 해? 응. 몸도 안 좋고 그냥 냉장고에 뭐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그래. 그날 점심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목소리가 왜 이래? 감기야? 그냥 좀 몸살기가 있어서 별건 아니야. 아빠는 뭐해? 약은 챙겨줘? 아빠는 내가 뭐라고 하면 눈치만 보고 조용히 있어. 자기 일도 아닌 듯이. 엄마, 그냥 한번 폭발해.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아빠도 알아야지. 미자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수진의 말처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강해졌다. 그날 저녁
미자는 상국과 다시 마주 앉았다. 이번엔 김치도 내놓지 않았다. 햇반 하나만 전자레인지에서 돌려 식탁 위에 덩그러니 올려놓았다. 이게 다야? 응. 나도 오늘은 밥을 먹고 싶지 않아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까지 해? 왜? 당신이 평소에 대충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그 말에 상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동안 식탁 위엔 식사하는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미자는 밥상이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라는 걸 다시금 느끼고 있었다. 음식의 양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마음의 크기가 문제였던 것이다. 미자는 불편한 잠에 든 후 새벽에 잠에서 깼다. 미자는 머리를 감싸며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을 차지한 것은 오직 한 사람, 상국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갈수록 짧아졌고 그 짧은 말마저도 대부분 무겁고 뾰족했다. 전에는 별 생각 없이 준비했던 식사조차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차려야 할지 부담스러워졌다. 며칠 전 일부러 빈 밥상을 내놓은 뒤부터 상국은 뭔가 달라졌다. 말수도 줄었고 눈치를 살피는 기색도 역력했다. 하지만 그런 태도조차도 미자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미자는 속으로 되뇌며 방을 나섰다. 거실에선 상국이 조용히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TV는 꺼져 있었고 미자는 상국의 어깨 너머로 무심히 신문 제목만 훑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하던 미자의 발걸음을 상국이 불렀다. 여보, 오늘 점심은 내가 뭐라도 좀 해볼까? 그래? 그럼 알아서 해봐. 뭘 하면 좋을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미자는 상국의 말에 무심하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대화는 있었지만 그것이 감정을 해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미자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떴고 발신자는 상숙이었다. 미자야, 우리 점심 어때? 이야기 좀 하자. 상숙과 만난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중식당이었다. 점심시간을 조금 지난 시각이라 손님도 많지 않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둘은 짜장면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요즘은 어때? 조금은 나아졌어? 그냥 시간이 더 흘러간 것뿐이야. 나아진 것도 없고 더 나빠졌다고 해야 할지도 몰라. 뭐라도 하긴 해? 도와주겠다는 말은 하는데 결국은 다 나한테 물어. 뭘 해도 나한테 묻고 하라고 하면 또 서툴게 해.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해버리게 돼. 상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상숙 역시 남편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은근히 교묘한 의존이야. 나는 뭐든지 하겠다 하면서도 결국은 책임은 네 몫으로 돌리는 거잖아. 맞아. 그 말이 꼭 내 마음이야. 난 그냥 남편이 알아서 뭘 하든 말든 내 눈앞에서 조금만 비켜줬으면 좋겠어. 아침부터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와. 그걸 말로 하긴 했어? 한두 번 해봤지. 근데 그런 말 하면 꼭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돼버려. 미자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있잖아. 난 진심으로 궁금해. 남자들은 왜 집안일을 돕는다고 말할까? 그건 당연히 같이 해야 하는 일이잖아. 그게 평생 받아온 교육 때문이지. 우리는 주부로서의 역할이 전업이라는 말 하나로 고정돼 있었잖아.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밥, 청소, 빨래, 아이 키우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와서야 내가 사람 같지 않게 느껴져. 나도 나 자신을 대하는 게 낯설어. 그 말에 상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자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다. 넌 정말 잘해왔어. 근데 이제는 좀 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야. 그렇게 살아온 게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해. 나도 지금 그걸 배우고 있거든.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커튼을 걷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고 맞은편 아파트에서 누군가 빨래를 넣는 모습이 보였다. 미자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스마트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요즘 계속 마음이 불편하지? 아빠 때문에? 응. 아빠가 싫은 건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온 것 같아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 여행을 가든 무슨 수업을 듣든
아빠한테 밥 세 끼 안 해줘도 되잖아. 그게 쉽지가 않아. 자꾸 미안해지고 또 불편해지고. 엄마, 아빠도 어른이야. 이제는 엄마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몫은 자기가 해야 하는 거잖아. 그걸 엄마가 먼저 인정해야 돼. 수진의 말은 미자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아내이자 엄마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미자는 언제 한 번도 자신의 욕망이나 휴식을 당당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모든 걸 어떻게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태였다. 그날 밤 미자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볼펜을 들어 천천히 한 줄씩 적기 시작했다. 나는 언제 쉬었는가? 나는 언제 밥을 거절해봤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있는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한참 글을 쓰던 손이 떨려왔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좀 아껴야 할 때야. 미자는 그 말을 조용히 내뱉으며 눈을 감았다. 상국은 여전히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미자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파문이 번지고 있었다. 미자는 아침부터 머리가 무거웠다. 전날 밤 글을 쓰다 잠든 탓인지 어깨가 뻐근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거실로 나가보니 상국은 이미 TV를 켜고 앉아 있었다. 상국은 요즘 들어 더 자주 집에 머물고 있었고 이전보다 말수가 더 줄어들었다. 미자는 아침 인사도 없이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반찬은 어정쩡하게 남아있었고 국거리조차 없었다. 무언가를 꺼내기도 전에 피로감이 몰려왔고 미자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오늘은 당신이 알아서 밥 좀 챙겨 먹어. 왜 어디 나가? 아니, 그냥 하기 싫어서 그래. 상국은 대답하지 않았다.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TV 채널을 돌렸고 화면 속 뉴스 진행자의 말소리만 방 안을 울렸다. 미자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요즘 들어 이런 날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다. 말을 아끼는 상국에게 미자는 답답함을 느꼈고 침묵이 오히려 비수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수진이 집에 왔다. 오랜만에 엄마를 보기 위해 주말 시간을 낸 것이었다. 미자는 수진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상국은 짧게 인사만 나누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빠 요즘 왜 그래?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말이 안 통해. 내가 뭘 말하면 자꾸 자기가 불쌍하다는 듯한 얼굴을 해. 그러니까 말이 더 안 나와. 아빠도 스트레스가 많겠지만 엄마 말 좀 잘 들어주지. 그게 문제야. 항상 아빠가 힘들다는 전제로 모든 이야기가 시작돼. 근데 정작 나는 아무도 내 마음을 물어보지 않아. 수지는 순간 조용해졌다. 미자의 말 속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외로움과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엄마,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나 봐. 엄마가 늘 잘 버텨주니까 그냥 괜찮은 줄만 알았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젠 아니더라. 그날 밤 수지는 거실에서 상국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는 미자의 모습이 보였고 수지는 낮보다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엄마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알아. 나도 느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듣기라도 하세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변명하지 말고 얘기 꺼내지도 말고. 내가 계속 잘못만 하는 사람처럼 들리잖아.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빠는 은퇴했지만 엄마는 아직도 퇴직 못했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그 말에 상국은 고개를 숙였다. 무언가 말하려다가도 입을 다물었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무거웠고 모든 게 귀찮았다. 미자는 핸드폰을 들어 상숙에게 문자를 보냈다. 상수가 오늘 집 근처에서 잠깐만 볼 수 있을까? 30분 뒤 두 사람은 익숙한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다. 따뜻한 캔 커피를 들고 있는 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요즘은 그냥 하루하루가 다 버거워. 수진이도 걱정할까봐 다 말도 못하겠고.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던 거야. 너 진짜 왜 이렇게 됐지? 나도 그렇고 우리 세대가 다 그런가 봐. 난 진짜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그저 누가 날 좀 안아줬으면 했는데 아무도 안아주지 않더라. 미자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미자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네 마음 알아. 우리 남편도 딱 그래. 뭐든 나도 힘들다는 말로 끝내.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아냐? 우리는 말 한마디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맞아. 그리고 무섭게도 나도 언젠간 그런 말만 하게 될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꿔야 해. 이제 널 위한 시간 좀 가져.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느껴야 견디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공원길을 천천히 걸었다. 벤치에서 엄마와 아이가 마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미소가 눈부시게 따뜻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나도 저랬던 때가 있었지. 그땐 나도 웃고 있었는데. 미자는 기억을 더듬었다. 수진이 어렸을 적 도시락을 싸주며 새벽같이 일어났던 날들. 생일마다 케이크에 초를 켜며 환하게 웃던 순간들, 그리고 누구보다 상국의 퇴근 시간에 맞춰 국을 데우고 상을 차렸던 그 모든 날들을, 그 모든 시간이 무심히 흘러가 버린 듯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엔 상국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상국은 미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 오늘 청소 좀 해봤어. 그리고 냉장고 정리도 했고. 그래? 고마워. 나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당신 마음이 풀릴지도 모르겠어. 그냥 내 마음이 있다는 것만 알아줘. 내가 힘들다는 것만 인정해줘. 그 말에 상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 같아. 여보가 한 모든 일들을. 그 말만으로는 다 치유되진 않아. 그렇지만 그 말이 없으면 더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상국과 같은 식탁에 앉았다. 음식은 단출했지만 대화는 길었다. 서툰 대화였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조심스럽게 피어나고 있었다. 미자는 여전히 서운했고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덜 외로운 마음이 들었다. 미자는 주방 창문을 열어젖혔다. 차가운 봄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고 미자는 얼어붙은 손을 문틀에 잠시 얹었다. 거실 한켠에선 상국이 여느 날과 다름없이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다. 바로 전날 두 사람은 잠시나마 대화를 나눴고 상국이 청소며 집안일을 조금씩 돕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자의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묵직했다. 미자는 싱크대 앞에 서서 밥솥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무언가 허전한 그 순간 마음속에 쌓인 말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정말 나는 언제까지 아침밥을 차려야 할까? 소리 내지 않고 중얼거린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들렸다. 그리고 상국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 모습을 본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오늘은 각자 밥 알아서 먹으면 어때? 응? 왜? 그냥 좀 지쳐서 그래. 하루 세끼 이제는 버겁게 느껴져. 상국은 미자의 눈치를 보듯 시선을 돌렸고 다시 리모컨을 만지작거렸다. 내가 뭐 힘들게 해달랬어. 그냥 간단히 뭐라도 주면 되잖아. 그 간단히가 늘 내 몫이니까 그래. 당신은 가만히 앉아있고 나는 그 간단한 걸 매일매일 해야 하니까. 미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말끝에는 분명한 날이 서 있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졌어. 그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네. 예민하다고? 예민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참은 거야. 점심 무렵 수진이 찾아왔다. 미자는 수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지만 수진은 미자의 표정에 피로가 깊게 배어 있는 것을 알아챘다. 엄마, 요즘 너무 말라 보여. 뭐 힘든 일 있어? 뭐 늘 똑같지. 밥하고 빨래하고 잔소리 듣고 아빠랑 또 싸웠어? 싸움이랄 것도 없어.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태야. 수진은 거실로 나가 상국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엄마가 요즘 많이 지쳐 보여요. 진짜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계속 뭔가 잘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 엄마는 그런 말 들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지금 뭐가 필요한 사람인지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상국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억울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미자와 상국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식탁 위에는 어묵볶음과 나물무침 그리고 김치가 놓여 있었다.
미자가 만든 음식이었지만 그 어떤 정성도 느껴지지 않는 표정으로 차려진 상이었다. 그래도 이렇게 차려줘서 고마워. 고마운 줄 알면 제발 그만 좀 기대해. 나는 이제 내 삶도 좀 살아야겠어? 그 말에 상국은 멈칫했다.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이제 당신 아침밥 안 할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루 세끼 다 알아서 해. 나도 뭘 배워볼까 생각 중이야. 여태껏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잖아. 그럼 당신은 그동안 했던 거 다 놓겠다는 거야? 그동안 했던 거? 그게 내 의무였어? 왜 나 혼자만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 이젠 모르겠어? 며칠 뒤 아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아빠 밥 안 해주기로 했다고. 그래, 안 할 거야. 왜? 이상해 보여? 조금 놀랐어. 근데 엄마 말도 이해는 돼. 아빠가 너무 무심하긴 하셨으니까. 무심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거야. 엄마가 늘 밥을 하고 청소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지훈은 한참 말이 없었다. 엄마, 잘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살아봐. 나는 엄마가 뭘 하든 응원할게. 미자는 수화기 너머에서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지훈이 자신에게 잘했다고 말한 순간이었다. 며칠 후 상숙을 만나 차를 마시며 미자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나 요리학원 알아보고 있어. 이제 나도 내 밥은 내가 해 먹어야 하잖아. 정말 잘했다. 그게 시작이야. 너도 너를 위한 무언가를 해줘야지. 그동안은 누굴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남편, 자식, 집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버거워. 이제는 너 자신이 우선이야. 늦지 않았어. 절대 늦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동네 복지센터 앞을 지났다. 미자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에 복지센터 앞에 홍보 중인 글을 한 줄을 적었다. 그 단순한 문장이 미자에게 작은 선언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미자는 상국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잠시 각자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뜻이야? 같이 살아도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상국은 당황한 듯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묵직한 감정이 방 안에 가득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데에는 딱 이틀이 걸렸다. 큰 가구는 그대로 두고 몇 벌의 옷과 책 몇 권, 그릇 몇 개, 그리고 화분 하나를 챙겼고 미자는 자신의 새 보금자리에 홀로 서 있었다. 미자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가졌다. 오래된 아파트의 반지하 원룸이었지만 창문을 열면 햇살이 스며들었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가스레인지 한 구석에 전기주전자가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텅 빈 칸만이 정돈돼 있었다. 정말 이렇게 혼자 살게 될 줄은 몰랐네. 미자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말에는 후회도 섞여 있었고 묘한 해방감도 함께 있었다. 상국은 그날 미자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한동안 침묵했다. 미자가 짐을 챙겨 나가던 날 상국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 어떤 항의도 붙잡음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 이후로 상국의 생활도 달라졌다. 혼자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이불을 개고 빨래를 널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졌고 특히 밤이 되면 집안은 유난히 텅 빈 듯했다. 그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었는데. 상국은 거실 조명 아래 앉아 미자가 자주 앉던 소파 자리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후 수지는 미자의 새 집을 찾아갔다. 작고 단정한 그 공간은 오히려 미자를 안심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엄마, 여기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네.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라. 이 집엔 내가 있어. 그 집엔 내가 없었고 엄마, 후회 안 해? 아예 없다고는 못해. 근데 말이야. 후회가 두렵다고 그냥 참기만 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할 나이인 것 같아. 수지는 냉장고에서 두유 하나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요즘 많이 조용해졌어. 나한테 연락 자주 오는 거 보면 외로운가 봐. 당연하지. 그 사람도 30년을 같이 살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은 거니까. 엄마는 외롭지 않아? 처음엔 좀 그랬어. 근데 신기하게도 요즘은 내 안에 고요함이 있어.
아무도 날 부르지 않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그냥 내가 나로 있는 이 시간이 좋아. 미자는 요즘 아침마다 요리학원에 나가고 있었다. 강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가정식 위주의 메뉴를 가르쳤고 수업은 늘 웃음으로 가득했다. 주부들 사이에서도 미자는 조용한 성격으로 통했지만 칭찬을 받으면 어김없이 붉어진 얼굴로 수줍게 웃었다. 하루는 상숙이 미자의 새집을 방문했다. 오랜만에 만난 둘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며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네가 이런 결정을 할 줄은 몰랐어. 넌 늘 조용히 참고 넘기던 사람이잖아.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 참고 또 참았더니 내가 없어지더라. 이젠 어때? 혼자 살아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해. 오히려 집에 있을 땐 늘 긴장했거든. 밥은 언제 하지? 반찬은 뭐로 하지? 오늘은 뭐 잔소리 들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상숙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다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 지금 이 시간들이 나한텐 처음으로 내가 사는 시간 같아. 며칠 후 상국에게서 미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상국은 어색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지? 응. 왜? 그냥 너무 오래 연락 안 한 것 같아서. 잠시 정적이 흘렀고 상국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너 없는 집이 이렇게 조용한 줄 몰랐어. 밥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난 많이 생각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이제 와서 그 얘기하면 뭐해?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미자는 숨을 한 번 고르며 대답했다. 알아. 그리고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그러나 미자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도 당신을 이해한다는 말도 그 말들은 아직 꺼내기에 무겁고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였다. 밤이 되자 미자는 창문을 열고 야경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반쯤 젖은 유리에 흔들리고 있었다. 미자는 작은 원룸 한켠에 놓인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이제 나는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누굴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미자는 조용히 웃었다. 비록 익숙하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그 안엔 작지만 단단한 독립이 있었다. 그날 오후 미자는 창문을 열어젖힌 채 원룸 바닥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길게 스며들었고 미자는 창틀에 기대어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린 건 그때였다. 발신자는 수진이었다.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 응. 웬일이야? 오늘 아빠 잠깐 만났어. 연락 와서 밥 한 끼 먹자고 해서. 미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곤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물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좀 달라졌어. 뭔가 많이 말라 있고 혼자 말도 많이 해. 예전엔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럴 수도 있지. 혼자 사는 게 익숙지 않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계속 안으로만 삼키는 느낌이야. 아빠가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 너무 무기력하다고. 미자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닿고 있는 손등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상숙과의 약속이 있었다. 작은 국밥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따끈한 육수와 함께 말 없는 저녁을 먹고 있었다. 수진이한테 들었어. 남편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며? 응. 그런가 봐. 나한텐 말 한마디도 안 하더니 애한텐 그랬다더라. 남자들이 그렇잖아. 가까운 사람한텐 더 못하는 법이지. 미안하다는 말도 도와달라는 말도 괜히 자존심이 허락 안 하니까. 미자는 국밥 안에 물을 숟가락으로 천천히 눌렀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 사람 아침밥이 내 하루 시작이었고 그 사람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차렸어.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없어진 거였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남편도 자기 방식으로 견디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야? 응.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며칠 후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이번 주에 서울 올라가. 겸사겸사 아빠도 볼까 하고. 그래. 아빠한테는 잘 좀 해줘라.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야. 엄마, 목소리 좀 다르다? 예전보다 차분해졌어. 많이 생각했거든.
그 사람도 고생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담긴 미자의 깊은 정서 변화를 지우는 단번에 느꼈다. 주말 미자는 아침 일찍 요리학원을 다녀온 뒤 작은 카페에 들렀다. 햇볕이 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노트북을 열었다. 무언가를 기록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기 때문이다. 노트의 첫 줄에 미자는 그 사람도 외로웠겠구나라며 적었다. 갑작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간 자신이 느껴온 고통, 억울함, 허탈감은 분명 컸지만 상대의 상처를 이해할 여유는 없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런 감정이 밀려들고 있었다. 그날 밤 상국에게서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잘 지내고 있지? 혹시 시간 되면 같이 국수 한 그릇 할래? 미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단 한 줄만 답했다. 응. 시간은 내가 알려줄게. 미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몰랐던 거야.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국수집에서 마주 앉았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서로 눈을 마주쳤을 땐 약간의 웃음이 섞여 있었다. 여기 국수. 우리 예전에 한번 왔던데 기억나지? 응. 수진이 어릴 때 데리고 왔었지?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국수를 말아먹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상국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 그동안 당신한테 참 못했어. 아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더 맞는 말이겠지. 응. 맞아. 그래서 나도 참 지쳤어.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알겠더라.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어. 미자는 상국의 말을 한참 들은 뒤 고개를 숙였다. 나도 요즘 가끔 생각나. 같이 살았던 세월이 괜히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난 똑같은 방식으론 못 살아. 나도 알아. 다시 돌아가자는 말 하려던 거 아니야. 그냥 지금 당신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알게 됐다는 말 하려고 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천천히 걸었다. 거리는 조용했고 밤 공기는 싸늘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미자는 작게 웃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무언가가 끝난 듯했고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았다. 미자는 조용한 새벽에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시계는 새벽 4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다시 눈을 감았을 시간이지만 미자는 이불을 걷고 천천히 일어났다.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기를 기다리며 미자는 가만히 창문을 열었다. 공기는 차가웠고 먼 골목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멀리 들려왔다. 그 순간 미자는 문득 생각했다. 이 조용한 새벽이 낯설지가 않네. 혼자 산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처음엔 밤마다 괴로웠고 고요가 외로움으로 덮쳐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고요함이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미자는 탁자 위에 앉아 메모장을 열었다. 작은 글씨로 전날에 썼던 메모를 이어 적기 시작했다. 오전 요리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상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자야, 오늘 점심 어때? 너랑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 이 근처 분식집 어때? 딱 좋다. 그렇게 두 사람은 김밥과 떡볶이가 놓인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에 숟가락을 담그며 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너 정말 달라졌어. 얼굴도 환해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어. 그래? 사실 나도 느껴. 예전에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쳐 있었는데 요즘은 하루가 나를 기다려주는 느낌이야. 그거 정말 부러운 말이다. 난 아직도 남편 도시락 싸주고 저녁엔 제 시간 맞춰 반찬 걱정하고 있어. 있잖아. 난 그동안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돌아보니까 사랑보다 더 간절했던 건 존중이었던 것 같아. 그 말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미자는 국물 한 모금을 천천히 넘기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뭘 해도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내가 없으면 불편하다는 말보다 내가 있어서 좋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 근데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더라. 그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거지. 맞아. 존재감. 그게 부족했던 거야.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따가 잠깐 통화 가능해? 지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오늘 친구들 모임에서 엄마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들 아직도 집안일에 허덕이고 있더라고. 근데 엄마 생각이 났어.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잖아. 살아도 되는 걸까? 가끔은 나만 혼자 빠져나온 기분이 들기도 해.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라 존중받지 못했던 자리에서 걸어 나온 거야.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데. 미자는 웃음기 섞인 숨을 내쉬었다. 수진아,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난 사실 네가 내가 집 나간 걸 조금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었어. 엄마, 나는 엄마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오히려 기뻐. 며칠 뒤 지훈이 주말을 맞아 서울에 올라왔다. 지훈은 따로 연락도 없이 미자의 원룸 앞에 나타났고 미자는 놀란 얼굴로 현관을 열었다. 어머,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냥 엄마 밥이 먹고 싶었어. 두 사람은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작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았다. 오랜만에 끓인 된장국과 고등어구이 그리고 무나물 한 접시가 있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분위기는 오래된 가족의 온기처럼 따뜻했다. 엄마, 여기가 더 집 같아. 그 말 참 묘하게 위로가 된다. 아빠랑은 아직도 연락 없어? 가끔 문자만. 뭐 서로 조심하는 거지? 엄마는 그동안 뭐가 제일 힘들었어? 미자는 잠시 고개를 떨군 뒤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그 집에서 너무 오래 살았다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어. 내 자리인데도 내 자리가 아닌 느낌. 내가 밥을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설거지를 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던 삶.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잖아. 엄마가 엄마를 찾은 거니까. 며칠 후 상국에게서 짧은 문자 하나가 왔다. 요즘은 나도 설거지하면서 고맙단 말이 왜 그렇게 늦었는지 생각하게 돼. 그 문자를 본 미자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장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저장해 두었다. 그건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작은 기록이었다.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간 오후, 미자는 빨래를 걷어 베란다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맑게 갠 하늘이 드러났고 미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한 모금의 차를 마셨다. 혼자 사는 삶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익숙함 속에도 문득문득 가슴이 저릿해질 때가 있었다. 같은 도시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멀어졌구나. 미자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며칠 뒤 상국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직접 쓴 펜글씨, 우표가 붙은 흰 봉투, 핸드폰 문자와는 다른 온기가 느껴졌다. 봉투를 열자 몇 줄의 짧은 글이 담겨 있었다. 잘 지내지? 당신이 없고 나서야 나는 삶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배우는 중이야.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지금은 그냥 고맙다는 말 하나만 남길게.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잘 지내길 바래. 미자는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젠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된 것이었다. 그날 오후 상숙과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꽃잎이 흩날리는 공원길을 걷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미자의 표정도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다. 요즘 너 표정이 정말 편해 보여. 그 사람한테서 편지 받았다며? 응, 몇 줄 안 되는 편지였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하더라. 이해가 돼. 나도 가끔은 우리 남편이 그런 말 한 줄만 해줬으면 할 때가 있거든. 이제야 말할 줄 알게 된 것 같아? 너무 늦긴 했지만. 둘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햇살이 따뜻하게 뺨을 감싸주고 있었다. 우리가 늘 함께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을 수는 있나 봐. 난 요즘 그걸 믿게 됐어. 며칠 후 수진과 지훈이 미자의 집에 모였다. 작은 식탁에 함께 앉아 삼삼오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다음 달에 여행 가자. 그냥 엄마랑 나랑 단둘이. 여행? 무슨 바람이야? 그냥 엄마랑 오래 못 있었잖아. 나도 이제 조금은 엄마한테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 나도 시간 맞으면 중간에 합류할게. 엄마가 휴가 내는 거라면 우리도 다 모여야지. 미자는 미소를 지었다.
자식들이 자신을 챙겨주는 이 순간, 미자는 진짜 어른이 된 자식들을 처음으로 마주한 듯했다. 그래, 고맙다. 이렇게라도 우리 가족이 모일 수 있어서 정말 좋아. 주말, 미자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근처를 한번 돌아보았다. 전보다 훨씬 빠른 걸음으로 오르막길을 걷고 있었고, 미자는 놀랍게도 숨이 차지 않았다. 그곳엔 여전히 상국이 살고 있었다. 미자는 문 앞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서로를 놓아도 되는 시간이구나. 미자는 주머니에서 상국의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엔 오랜 부부 생활 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이 다 들어 있었다. 며칠 후 미자는 다시 편지를 썼다. 받는 사람은 상국이었고 이번엔 미자가 먼저 우표를 붙였다. 편지 잘 받았어요. 당신 말대로 우리 각자의 시간 속에서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를 이제야 알아가고 있어요.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미자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리학원 수업이 끝난 뒤 미자는 강사와 조용히 인사를 나누며 당분간 수업을 조금 쉬어야겠다고 말했다. 미자는 가방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이제 괜찮아. 미자는 걸음을 옮기며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의 빛을 따라 걷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장모님,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참아왔던 것 같네요. 저희 어머니 오신 날부터 계속 불편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장모님, 저희 집입니다. 이제 가주세요. 이서방, 너 정말 이럴 거야? 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나가주세요. 수진아, 네 남편이 지금 나보고 나가래. 너도 가만히 있을 거야? 엄마, 이제 그만해. 그래,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62세 박정민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여행 가방을 정리했다. 내일 아들 37세 김준석 집으로 올라갈 예정이었다. 몇 달 전 건강검진에서 혹이 발견되어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참에 큰 병원에서 제대로 확인해 보려는 참이었다. 준석이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고 며느리 윤수진도 흔쾌히 올라오라고 했다. 정민은 혼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했지만 준석이 직접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다. 병원에 가기 전 정민은 오랜 친구였던 이정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애들도 바쁜데 내가 괜한 짐이 되는 거 아닌가 몰라? 네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자식이 그렇게 챙기겠다고 하는데 그냥 편히 받아. 병원 가는 길이잖아. 정혜는 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긴 한데 며느리도 같이 사는데 내가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니, 네 며느리가 싫다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올라오라고 했다면서? 그렇게 눈치 보다가 병이나 더 키우지 말고 가서 제대로 검사나 받아. 정민은 정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차피 가야 할 길이면 기분 좋게 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정민은 다음 날 아침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 도착하니 오후 7시가 조금 넘었다. 버스에서 내려보니 준석이 마중 나와 있었다. 엄마, 피곤하시죠? 아니야, 생각보다 금방 왔다. 짐 주세요. 제가 들게요. 정민은 가볍게 웃으며 가방을 준석에게 넘겼다. 준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정민은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울의 밤을 실감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아들 내외의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이제 오네. 늦었잖아. 이서방. 정민은 예상치 못한 사돈 김혜숙의 등장에 순간 당황했다. 준석도 마찬가지였다. 장모님 여기 어떻게? 그 사이 수진이 나와 말을 이어갔다. 어머님,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인사를 했다. 반가운 얼굴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응, 근데 사돈이 오신 줄은 몰랐네. 저도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오시는 날이랑 겹칠 줄은 몰랐어요. 엄마가 갑자기 오셔서. 정민은 애써 웃으며 가방을 들었다.
아이고, 그러면 내가 호텔이라도 잡을 걸 그랬네. 아니, 무슨 호텔까지 가세요? 사돈끼리 한 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해숙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근데 장모님은 왜 갑자기 오셨어요? 아, 그냥 수연이 아빠랑 싸웠어. 홧김에 나왔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야지. 그래도 오시는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유, 상황이 또 그렇지 않았잖아. 정민은 순간 마음이 불편했다. 해숙이 이런 식으로 예고 없이 머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정미도 수진의 권유로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사돈, 김치 드세요. 수진이가 해놓은 거라는데 요새는 누가 김치를 집에서 담그나 몰라. 집에서 담근 김치가 더 맛있지요. 엄마, 어머님이 해주신 파김치 있잖아. 그거 엄청 맛있어요. 아이고, 나는 김치는 사 먹는 게 더 맛있던데. 굳이 힘들게 담글 필요가 있나 싶어. 정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김치를 직접 담그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무시당할 일인가 싶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중 해숙이 준석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이서방, 설거지는 남자가 해야 센스 있단 소리 듣는 거 알지? 저희는 번갈아 가면서 해요. 아니, 그래도 남자가 하면 점수 따는 거라니까? 장모님, 저희 집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서로 도와가면서 해요. 아이고, 요즘 애들 참 이상하다니까. 내 딸도 너무 착해서 문제야. 준석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설거지를 마쳤다. 정민은 속으로 생각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여기 있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피곤하네. 하지만 아직은 참을 만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밤이 얼마나 길고 고된 시간이 될지 알지 못했다. 정민은 밤이 깊어지자 피곤함이 몰려왔다. 서울까지 오느라 장시간 버스를 탔고 저녁도 먹었으니 이제 씻고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해숙도 이 집에 함께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호텔이라도 잡을 걸 그랬나? 정민은 이미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속으로 후회했다. 그러나 수진이 너무 미안해할까봐 별말 없이 방에 들어가려 했다. 그때 해숙이 정미를 불렀다. 사돈, 잠은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정민은 순간 당황했다. 제가 알아서 잘 곳을 찾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래도 미리 정해둬야지. 괜히 어색하게 겹치면 곤란하잖아요? 그때 준석이 나서서 말했다. 엄마는 안방에서 주무시면 돼요. 저희가 이불 깔아드릴게요. 아니야, 굳이 안방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 거실에서 자도 돼. 정미가 사양했지만 준석은 단호했다. 엄마, 거실에서 주무시면 불편해요. 어차피 저랑 수진이는 침실에서 잘 거고 장모님은 작은 방 쓰시면 되잖아요. 어머, 그게 무슨 말이야? 작은 방? 네, 저희 방 말고는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아이고, 나도 허리 안 좋은데 작은 방에서 자면 불편할 텐데. 그럼 차라리 사돈이 작은 방에서 주무시는 게 어때요? 정민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 집은 분명 준석과 수진의 집이었고 자신이 초대받은 입장이었다. 그런데 해숙은 자신을 마치 집주인처럼 여기고 있었다. 저는 어디서 자도 괜찮아요. 사돈은 아직 허리 안 아프죠? 난 허리가 예민해서 침대 없으면 좀 힘들어서요. 장모님, 어머니도 장거리 이동하느라 피곤하실 텐데요. 아이고, 나는 뭐 이서방 집에 자주 와서 이제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사돈은 처음이시라 좀 어색하실 수도 있겠구나. 정민은 해숙이 자꾸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이 작은 방을 쓰길 유도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정민은 더 이상 불편한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럼 제가 작은 방에서 잘게요. 괜히 자리 때문에 신경 쓰기 싫으니까. 엄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응, 나는 어디서 자든 상관없어. 준석과 수지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정미가 강하게 고집을 부리자 결국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이고, 역시 사돈이 속이 넓으셔. 나는 불편한 데서 자면 잠을 못 자서 큰일인데 사돈은 아무 데서나 잘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정미는 해숙의 말에서 은근한 비꼼이 섞여 있는 걸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다. 다만 빨리 이 밤이 지나가기만을 원할 뿐이었다. 정미는 작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짐을 정리했다. 다행히 방 자체는 깨끗하고 조용했다. 하지만 한숨을 돌릴 틈도 없이 밖에서 해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아, 이거 어쩜 좋아. 난방이 좀 약한 것 같지 않니? 엄마 따뜻한데? 너야 원래 여기에 사니까 모르겠지만 나는 좀 춥네. 보일러 좀 더 올려줄 수 있어? 장모님, 저희 집 온도 원래 이 정도예요. 너무 올리면 건조해져서 힘들어요. 아이고, 나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원래 이런 데 오면 몸이 으슬으슬하더라니까. 이 서방, 그럼 전기장판이라도 깔아줄 수 있어? 장모님, 여기 전기장판 없어요. 저희는 건조해서 잘 안 써요. 정민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이 집이 내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돈의 집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걸까?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정민은 잠에 들었다. 새벽 3시쯤 정민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누군가 거실을 서성이며 뭘 찾는 소리였다. 이 시간에 뭐지? 정민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숙이 자신의 가방을 뒤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사돈, 뭐 하세요? 해숙은 깜짝 놀라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어머, 사돈. 깼어요? 아니, 제 가방에서 뭐 찾으시는 거예요? 아, 그게 혹시 사돈이 남는 잠옷 가지고 오셨나 해서요. 정민은 순간 어이가 없었다. 제 가방에서 왜 잠옷을 찾으세요? 아이고, 급하게 나와서 옷을 못 챙겨왔는데 사돈 거 보니까 넉넉한 스타일이더라고요. 한 벌 빌려주실 수 있나 싶어서. 정민은 어떻게 남의 짐을 허락도 없이 뒤질 생각을 할까란 생각에 순간 말을 잃었다. 사돈, 다음부턴 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빌려드릴지 말지는 제가 결정할 문제니까요. 아이고, 사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아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러셔? 저는 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정민은 단호하게 말하며 자신의 가방을 다시 닫았다. 그러자 해숙은 헛웃음을 치며 방으로 돌아갔다. 정민은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다. 정민은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가뜩이나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올라오느라 피곤했는데 해숙의 끝없는 요구와 무리한 태도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작은 방에서 자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밤중에 허락도 없이 자신의 가방을 뒤지는 걸 보고 나니 더 이상 이 사람과 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 하루가 더 남아 있었다. 내일 검사를 마치고 내려갈 예정이었으니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참아야 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정민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부엌에서는 수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응, 뭐 좀 도울까? 아니에요.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정민은 수진의 따뜻한 배려에 살짝 미소 지으며 식탁에 앉았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해숙이 갑자기 기지개를 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고, 허리야. 이 서방, 나 침대에서 자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작은 방은 너무 답답해. 장모님, 작은 방이 답답하시면 거실에서 주무셔도 되는데요. 아이고, 거실에서 자는 게 말이 돼? 차라리 사돈이 거실에서 주무시지. 나는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거야. 정민은 차마 대꾸하지 않았다.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수진이 준비한 아침 식사가 차려졌다. 메뉴는 간단한 된장국과 생선구이, 나물 반찬이었다. 엄마, 어머니, 밥 드세요. 정민은 수저를 들었지만 해숙은 식탁에 앉자마자 나물을 집어들더니 코를 찡그렸다. 수진아, 이거 직접 한 거야? 어제 저녁에 조금 묻혀놨어. 아이고, 너 아직도 음식할 때 간 보는 습관 안 들였구나. 이거 간이 너무 약하잖아. 사돈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민은 나물을 한 입 먹어보았다. 괜찮은데요. 나는 이 정도가 딱 좋은데. 아유, 사돈은 원래 싱겁게 드시나 봐. 근데 나는 좀 짜야 입맛이 도는데 말이야. 이서방도 싱거운 거 좋아해? 저는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먹어요. 에이, 남자가 너무 건강 챙기는 것도 재미없어. 가끔은 좀 짭짤하게도 먹고 그래야지. 이래서 우리 사위가 너무 조심성 많은 거야. 해숙은 말을 하면서도 정미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그런 해숙의 모습을 본 정미가 생각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은근한 견제를 하는 걸까? 식사를 끝낸 후 해숙이 갑자기 한숨을 쉬었다. 사돈, 근데 병원은 언제 가세요? 오늘 오전에 가야 해요? 어머나, 아무 일도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엄마,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저도 같이 가고 싶긴 한데 오늘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걱정 말고 일 봐라. 수진이가 같이 가준다니까 괜찮아.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정민은 수진의 말에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다. 그러자 해숙이 갑자기 정색을 했다. 근데 사돈, 검사하는 거 혹시 유전될 가능성 있는 병이에요? 해숙의 거침없는 말에 수진이 놀라며 물었다. 엄마, 그런 걸 왜 물어봐? 아니,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지. 만약에 유전적인 문제면 우리 손주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민은 순간 숨이 막혔다. 장모님, 그건 좀 무례한 질문 아닐까요? 아이고, 나는 그냥 걱정돼서 묻는 건데.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돈, 저는 아직 검사 결과도 안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혹시라도 그런 거면 미리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민은 순간적으로 울컥했다. 이건 명백한 선을 넘는 말이었다. 제 몸 상태를 가지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예의 없는 거 아세요? 해숙이 당황한 듯 웃었다. 아이고, 사돈,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요. 난 그냥 가족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엄마, 그만 좀 해. 아이고, 내 입이 문제네. 문제야. 그래도 우리 사위랑 딸이 이렇게 가까이 살아서 다행이지. 나중에 혹시라도 요양원 같은데 갈 일 생기면 애들한테 의지하면 되겠네. 정민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저는 제 노후 계획 다 세워놨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 벌써 요양원 들어갈 계획까지 세워두셨어요? 장모님, 이제 그만하세요. 준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방금까지 웃으며 말을 이어가던 해숙이 순간 움찔했다. 우리 엄마 지금 검사 받으러 가시는 길인데 왜 자꾸 그런 불길한 얘기를 하세요? 아니, 나는 그냥이 아니라 지금 엄마한테 무례한 말씀하신 거예요. 정민은 준석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보고 놀랐다. 그동안 준석은 해숙이 하는 말에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고 넘어가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엄마, 수진이랑 같이 병원 가세요. 장모님, 저 출근해야 하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준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민은 순간 온몸에 불기맘이 감도는 듯했다. 정민은 병원 검사를 마친 후에도 해숙의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사람이랑 한 공간에서 더 이상 지내고 싶지 않았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작 정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 건 해숙과의 관계였다. 병원에서 돌아오니 해숙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사돈, 검사 잘 받고 왔어요?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요. 어휴, 다행이네. 근데 사돈, 그거 아세요? 건강검진 이런 거 할 때 미리 보험을 들어놔야 한대요. 요즘 요양병원도 가격 장난 아니라던데. 정민은 이제 더 이상 대꾸하고 싶지 않았다. 아, 맞다, 사돈. 내일 아침까지 여기 계실 거죠? 나 김치 좀 챙겨가야겠네. 수진아, 우리 엄마한테도 좀 보내드릴 거 있으니까 김치 몇 통 싸줄 수 있어? 엄마, 냉장고에 많이 없어. 어머니 드시려고 가져오신 거니까. 아이고, 사돈이야 김치 또 담그실 수 있잖아. 나는 서울에서 이런 거 구하기도 힘든데. 사돈, 저는 제 먹을 만큼만 가져왔어요. 아이고, 너무 박하게 구네. 나도 사돈한테 뭐 달라는 것도 아닌데. 장모님, 이제 좀 자제해 주세요. 준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해숙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김치 좀 얻어가려는 건데. 엄마한테 신뢰되는 말씀 그만하세요. 아침부터 불편한 말씀 계속하셨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뭘 그렇게 날 잡아먹으려고 해? 정민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어 다 같이 식탁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해숙은 계속 툴툴거렸고 정민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러다 해숙이 또 한마디를 던졌다. 사돈, 나는 수진이가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시댁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시댁보다는 친정이 더 편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나는 그냥 우리 딸이 좀 더 친정도 챙겨야 한다는 말이지. 요즘은 다들 그러잖아. 근데 우리 수진이는 너무 시댁에 신경을 많이 써. 엄마, 제발 그만해. 장모님, 지금 엄마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실례 아닌가요? 실례라니,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정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사돈,
저도 한마디 할게요. 저는 제 아들이 장가가서 처가도 잘 챙기길 바라요. 하지만 우리 며느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고. 저는요, 제 며느리가 저렇게 애쓰면서 양쪽을 다 챙기려 하는 게 대견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자꾸 처가만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듯한 말씀, 저는 듣기 불편하네요. 장모님, 이제 그만하시죠. 해숙은 무안한 듯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해숙은 저녁이 되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아이고, 서울에 오래 있다 보니 좀 답답하네. 내일쯤 내려갈까 싶어도 그냥 하루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엄마, 우리도 이제 좀 편히 지내고 싶어. 너까지 왜 이래? 장모님,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참아왔던 것 같네요. 저희 어머니 오신 날부터 계속 불편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장모님, 저희 집입니다. 이제 가주세요. 정민은 놀라서 준석을 바라봤다. 준석은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이서방, 너 정말 이럴 거야? 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나가주세요. 수진아, 네 남편이 지금 나보고 나가래. 너도 가만히 있을 거야? 엄마, 이제 그만해. 해숙은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해숙은 화를 내며 짐을 챙겼다. 정민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제야 이 집이 다시 편안해질 것 같았다. 해숙이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집을 나간 뒤 아파트 안은 오랜만에 조용해졌다. 정민은 거실 한쪽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눌러왔던 불편함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해숙이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정민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정민은 조용한 집안 분위기를 보며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인다라고 생각했지만 준석과 수진의 얼굴은 어두웠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시끄러워질 줄은 몰랐어요. 아니다, 네가 나서서 정리해줘서 오히려 고맙다. 내가 괜히 너희 집에 와서 분위기만 망친 것 같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정민은 미안해하는 수진을 보며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수진아, 너도 힘들었을 텐데. 네 입장에서는 엄마 사이에 끼어서 얼마나 괴로웠겠니? 그래도 어머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솔직히 저도 엄마가 너무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더 이상 편들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정민은 살짝 놀랐다. 수진이가 중간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 정민은 준석이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깊은 신뢰를 읽을 수 있었다. 그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조용하던 오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수진이 굳은 표정을 지었다. 엄마네. 받지 마. 그래도 그냥 한번 받아볼게. 수진이 전화를 받자 해숙의 격양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아, 네 남편이 지금 엄마를 내쫓은 거야? 네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고? 엄마, 제발. 네가 내 딸이면 이럴 수가 있어? 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키웠는데. 엄마, 그만해. 엄마가 너무 심했어. 그 말에 전화기 너머에서 해숙이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여 말을 이어갔다. 뭐라고?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어머님한테 했던 말들 다 생각해봐. 엄마가 정말 예의 있게 행동했어? 아니, 그래도 네가 내 편을 들어야지. 네가 내 딸이야? 아니면 네 시어머니 딸이야? 엄마, 그만 좀 해. 나 힘들어. 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정미와 준석은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한테는 시어머니도 가족이야. 그리고 남편도 가족이고. 엄마가 나한테 무조건 엄마 편을 들라고 강요하는 거 이제 못하겠어.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해숙이 소리쳤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 이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 엄마랑 당분간 연락 끊을 거야. 수진은 결국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진은 전화를 끊은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 너무 심했나요? 아니, 수진아, 너 잘했어.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네가 선택한 거잖아. 정민은 수진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었다. 가족이란 게 무조건 한쪽 편만 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그렇게 수진은 해숙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새로운 선을 긋기로 했다.
하지만 수진에게 밀려오는 여러 감정들에서 한동안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정민은 그런 수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수진아, 사람 관계라는 게 말이야 참 쉽지 않다. 그런데 네가 해야 할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맞아. 네가 계속 엄마와 장모님 사이에서 고통받을 필요 없어. 네 인생도 중요해. 그런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 말에 정미와 준석은 눈을 마주쳤다. 사실 준석과 정미는 해숙이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역시나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해숙은 정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정미는 한참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사돈. 사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말인가요? 우리 수진이가 우리 애가 나한테 연락을 끊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정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건 제 아들하고 수진이가 결정한 일이에요.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돈이 내 딸을 빼앗았어요. 내가 그렇게 키운 애를 시댁에서 완전히 뺏어간 거라고요. 정미는 해숙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돈, 제발 말 조심하세요. 저는 누구의 딸을 빼앗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 수진이가 내 편을 안 드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그건 사돈이 너무 심한 말을 했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미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돈, 그동안 한 말을 돌이켜보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니, 난 그냥 엄마로서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연하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해숙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나는 이제 우리 수진이랑 어떻게 해야 하죠? 정미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사돈, 진짜 엄마라면 딸을 존중하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정미는 거실로 나왔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어머님, 혹시 엄마였어요? 응, 너한테 다시 연락하고 싶어 하더라. 그럴 줄 알았어요. 수진은 말끝을 흐렸다. 수진아, 네 마음은 어때? 모르겠어요. 솔직히 엄마가 미운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 엄마잖아요. 연락을 정말 끊어야 할까요? 수진아,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야. 누구 때문에 끊고 누구 때문에 다시 연락하는 게 아니고. 수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시간을 갖고 싶어요. 사실 당장은 엄마한테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네가 내린 결정이라면 우리가 지지할게. 정미는 속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이제야 수진이 진짜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해숙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었다. 며칠 뒤 해숙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번엔 준석에게였다. 장모님? 이서방, 나 좀 만나자. 무슨 일이세요? 그냥 우리 수진이랑 다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장모님, 수진이가 지금 엄청 힘들어해요. 그냥 좀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이서방, 나 정말 억울해. 준석은 피곤한 듯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장모님,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오신 날부터 장모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건 그냥 내가 좀 실수한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장모님은 지금까지도 저희가 장모님께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해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장모님,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해숙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수진이랑은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관계가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그건 장모님이 직접 생각해 보셔야겠죠. 준석과 해숙의 통화가 끝난 뒤 정민은 다시 한번 수진과 마주 앉았다. 수진아, 네가 원하는 게 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네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수진은 눈물이 고인 채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정민은 요 며칠 사이 많은 일이 지나갔다고 느꼈다. 수진이 결국 해숙과 거리를 두겠다고 결심한 일, 해숙이 끊임없이 준석과 자신에게 연락해 다시 관계를 되돌리려 했던 일, 그리고 이제는 조용해질 줄 알았던 관계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정민은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정해
오랜 친구이자 늘 정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던 사람이었다. 정미야, 너 지금 바쁘냐? 아니, 왜? 지금 너희 집 근처야. 차 한잔 할래? 정미는 반가운 마음에 곧장 나갈 준비를 했다. 그래. 정혜라도 만나서 마음속 응어리를 좀 풀어야겠다. 정미와 정혜는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래서 사돈은 아직도 난리야? 응. 아직도 준석이한테 연락하고 있어. 나한테도 몇 번 전화 왔고. 아이고, 그 사람 참 끈질기다. 근데 너희 며느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수진이는 아직 엄마랑 연락 안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엔 속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럴 만하지. 아무리 그래도 친정엄마잖아. 정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근데 나도 내가 미안할 정도야. 수진이가 중간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잖아. 괜찮아. 네가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어. 솔직히 그 사돈이 너무 심했잖아. 수진이가 자기 손으로 선택한 거야. 정미는 정혜의 말을 곱씹었다. 그렇다. 수진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갈등이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근데 문제는 사돈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번에도 준석이한테 만나자고 했다더라. 에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근데 준석이는 뭐래? 처음엔 거절했는데 사돈이 자꾸 연락하니까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 글쎄, 만나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뻔한데. 정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정미야, 내가 솔직히 말할까? 응, 말해봐.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 며느리야. 네가 준석이한테 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며느리한테 솔직하게 물어봐. 그게 제일 중요해. 정미는 순간 뜨끔했다. 정혜의 말이 맞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미는 곧바로 수진을 찾았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혜 만났어. 그런데 수진아, 나 너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정미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솔직히 너는 네 엄마랑 다시 연락하고 싶니? 수진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너무 심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끊어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정미는 그런 수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럼 수진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억지로 참고 있을 필요 없어. 하지만 만약 제가 다시 엄마랑 연락하면 어머님이 실망하실까봐 걱정돼요. 아니야, 나는 네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길 바랄 뿐이야. 그 말에 수진은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미는 그런 수진을 조용히 안아주었다. 며칠 뒤 준석은 해숙을 만났다. 해숙은 준석을 보자마자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이서방, 이제야 나 만나주네. 장모님, 시간 내주신 건 감사해요. 그런데 장모님께서 하실 말씀, 저도 짐작가요. 그럼 자네도 아는 거잖아. 수진이가 다시 나랑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장모님, 중요한 건 수진이 마음이에요. 장모님께서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진이 엄마인데 내 딸한테 연락 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장모님께서 정말로 수진이를 위하신다면 강요하지 마세요. 해숙은 말없이 준석을 바라봤다.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려주세요. 해숙은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너무 급했나 보네. 네, 장모님. 그날 저녁 준석은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장모님이 기다려주신다고 했어. 수진은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응, 물론 장모님도 서운해하시긴 했지만 너한테 강요하진 않기로 했어. 수진은 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진짜 가족이 되어주셔서요. 정미는 그런 수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며칠 후 해숙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과 달랐다. 사돈, 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정미는 순간 놀랐다. 그동안의 경험상 해숙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정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해숙은 평소와는 달리 차분한 모습이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해숙은 한참 동안 뜸을 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 지난번에 너무 심했죠? 수진이가 저랑 연락을 끊고 나니까 문득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민은 잠자코 해숙의 말을 들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우리 애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제가 너무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석이도 그렇고 사돈도 그렇고 다들 참아줬는데 저만 계속 불만을 내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민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사돈,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럴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제 감정만 앞섰어요. 정민은 해숙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로 변하려는 걸까?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수진이한테 제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정민은 놀랐다. 사과를요? 그래요.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엄마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인정하고 싶어요. 정민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해숙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이었다. 그럼 수진이한테 직접 연락해 보세요. 저는 관여하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사돈. 해숙의 소식을 들은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엄마가 사과하고 싶대요? 응, 이번엔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아? 수지는 고민스러워하며 말했다. 어떡하지 정말 받아줘야 할까요? 정미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네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사실 저도 엄마가 변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럼 만나볼래? 수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번 만나볼게요. 며칠 후 수지는 해숙을 만났다. 오랜만에 마주한 모녀는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진아, 해숙은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미안해. 수지는 예상하지 못한 사과에 놀랐다. 그동안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못하고 엄마는 그냥 네가 내 편이길 바랐어.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 수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엄마 정말 변할 수 있어? 노력할게. 네가 원하면 나도 변할 수 있어. 수지는 한참 동안 해숙을 바라보다가 결국 작게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엄마. 해숙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가족들은 조금씩 안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미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리고 정미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해숙이 수진과 다시 가까워지자 이번엔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해숙이 다시 집안 문제에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진아, 너희 아직 애 가질 생각 없는 거야? 엄마, 아직은 너무 늦으면 안 돼. 빨리 계획 세워야지. 장모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너희가 이러니까 걱정돼서 그래. 정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사돈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해숙이 달라지려 노력하는 듯했지만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사할 집까지 모든 일에 개입하고 간섭하려고 들었다. 정미는 한동안 지켜보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날 저녁 정미가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준석이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장모님이 또 연락했어요. 이번엔 애 낳는 문제로요. 수지는 지쳐 보였다. 이번엔 또 뭘 하셔? 이번엔 친정에서 애 낳을 때 도와줘야 하는데 내가 준비해야 할 게 많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또 무슨 걱정을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우리 계획을 캐묻고 왜 아직도 소식이 없냐고 그러셨어.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수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엄마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노력하려고 했지만 점점 더 부담돼요. 정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네가 직접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다음 날 수지는 해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 우리 딸이 먼저 전화 다 하고 웬일이야? 엄마, 할 얘기가 있어. 그래, 말해봐.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해. 뭘? 우리 일에 계속 간섭하는 거 이제 그만해. 엄마가 아무리 나를 걱정해도 엄마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해숙은 당황한 듯했다. 아니, 엄마가 무슨 간섭을 했다고 그래? 난 그냥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엄마 기준에서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네가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어? 필요해. 안 그러면 엄마가 계속 이럴 거잖아. 수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수진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엄마가 너무 심해서 그래. 이제 엄마한테 휘둘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 해숙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더는 안 할게. 정말? 응, 대신 네가 나중에 후회해도 나는 몰라. 수진은 피식 웃었다.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날 저녁 정민은 해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돈, 저예요. 사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오늘 사돈한테 솔직하게 말한 것 같던데. 그래요, 우리 애가 이제 엄마한테도 단호하게 말하네요. 사돈, 네? 이제 진짜 놓아주세요. 놓아주라고요? 수진이는 이제 가정을 이룬 사람이에요. 더 이상 엄마한테 끌려다니며 살 수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힘들겠죠. 하지만 그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해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이제 정말로 그러려고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하셨어요. 사돈, 수진이 잘 부탁해요. 저는 이미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며칠 뒤 정민은 수진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 어머님, 이거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랑 준석이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놓으려고. 감사해요, 어머님. 정민은 수진을 보며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마음에 따뜻하게 웃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돈의 간섭도 불편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가족을 위한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삶이 남아있을 뿐이었다.